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 김장 아니죠 김앤장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바로 이 김장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장들 하셨어요? 저 어머님이 해주셔가지고요. 저희 안 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거 어머님이 갖다 주시죠. 제가요? 제가 해서 제가 어머님을 갖다 준다. 그게 아니고 반대로. 아, 반대로? 예. 아니 꼭 그렇지도 않고요. 네. 예, 그게 사서 잡수시는구나. 김치를 많이 먹어야죠. 네. 예. 많이 먹겠습니다, 제가. 네. 잘 안 드시는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그럼요.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이 반환점을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반환점 글쎄요, 뭐 시기로 따지면 반환점이죠. 근데 몇 점 주시겠어요, 우리 장 소장님? 19점이요. 19점 몇 점 만점? 2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요. 100점 만점에? 지난주 금요일 날 예. 갤럽 여론조사가 대통령 긍정평가를 19%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조사를 하는 갤럽에서 그 정도 나왔다면 네. 민심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음. 그것이 뭐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근데 17점은 안 주셨어요? 문화일보하고 엠브레인 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 17%. 근데 오늘 리얼미터는 뭐 20이 나왔는데 근데 저는 그건 전화 면접하고 ARS 네. 좀 다르죠. 예. 저는 전화 면접을 좀 더 신뢰하는 편이고요. 금요일마다 하는 엠브레인 갤럽 퍼블릭. 갤럽 오케이. 예, 정기적인 19점. 조사를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 몇 점? 100점 만점이라면 22점 드리겠습니다. 22점. 왜요? 리얼미터 기준입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경향신문이라는 신문을 보니까 전문가들 많이 모아가지고 이제 국정의 이제 어떤 전반기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점수 매겨 보니까 10점 만점에 2.2점이다. 전문가들이 이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저는 대세에 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근데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상황이 특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진짜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이 시정연설은 좀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뭐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전까지는 뭐 대통령이 뭐 한두 번 해도 나머지 총리가 대덕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수 대통령이 만든 전통 아닙니까? 매년 이제 대통령이 가서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하는 거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만든 전통이잖아요. 그리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매년 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매년 간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매년 가는 것으로 그런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았을 거고 대통령이 매년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이 국회에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게 결코 나쁜 그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까지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대통령이 뭔가 국회를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선이 반영이 돼서 총리가 대신 가서 뭐 연설을 읽어도 뭐 좀 그게 좀 좋다 이런 시선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협조를 직접 대통령이 지도자가 요청한다라는 맥락이 국회에 요청한다라는 맥락이 좀 더 민주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그림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어가면 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쨌든 야당이 비난할 것 같다. 그리고 뭐 팻말을 들고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걱정이 있어서 시정연설을 아무래도 이제 좀 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거든요. 물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오니까 보수 언론들도 며칠째 시정연설은 가는 게 좋다. 대통령이 직접 그런 사설과 칼럼을 쭉 연이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시정연설을 결국은 불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통으로 봐도 그렇고 당위로 봐도 그렇고 이 보수 내부의 어떤 목소리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계속 거부했다라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선례를 만든 셈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철 소장께서 말씀하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개요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의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10월 27일과
27일과 2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고요.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도 사실 좀 가야 된다. 근데 안 간 거 아니에요. 그 시정연설. 이거 사실 이게 여론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의 의무와 역할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 국회 가기 싫어. 왜? 야당이 나를 비판할 거니까. 피켓 시위할 거니까. 거기 나 비판하던 사람들 다 보기 싫어. 그거밖에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그러면은 항상 칭찬하고 아부하고 아첨하는 얘기만 듣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그냥 비판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나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도 들어가지고 내가 국정 운영 뭐 잘못한 거 있을까? 궤도와 오류 수정하는 게 정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인데 싫어 나 욕하니까 싫어 안 갈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여당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가 여기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서 한번 좀 그 얘기대로 움직여지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한동훈 대표 3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대통령 사과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로 사과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적 쇄신 해가지고 뭐 개각을 비롯한 모든 거를 단행해야 된다. 큰일 났다. 3번째가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이제 청와대 인적 개편, 내각 쇄신 이렇게 그렇게 나눈 건가요? 네, 나눴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하자고 하고. 특별감찰 그거야 맨날 얘기 나오는 건데. 근데 이걸 들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대표와의 이제 어떤 신뢰 속에서 여당이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통령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이러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조언을 좀 수용을 해서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겠다 이런 태도가 보이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서 이제 좀 고생해서 여론조사의 그 개요도 읽어주셨습니다마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하지도 않았고 또 여기까지 코너에 내몰리지도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오히려 여당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동훈 대표가 좀 밉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면 오히려 반대로 가고 더 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사실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사실은 이전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용산에서 여당 내에서 자꾸 나오는 게 저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 게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러는 거냐에 대해서 용산에서도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비서실장도 그렇고 참모들도 그렇고 뭐 일부 참모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다.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뭐 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거. 맞아. 네. 김 여사 활동 중단. 그렇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이거 인적 쇄신해야 된다. 특별감찰관 해야 된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떠밀려서 하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은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할 수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니까 하기 싫다. 뭐 이런 뉘앙스로 들릴 만한 그런 얘기가 용산에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얘기하면 오히려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게 더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여당이 얘기를 안 하는 기간에 그럼 알아서 이 매듭을 풀었느냐? 사실 한동훈 대표가 한 4일 동안 이 명태균 씨 관련 얘기가 막 나오고 할 때 4일 동안 침묵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언론 보도도 오늘 좀 나왔는데 일부러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자꾸 얘기를 할 때마다 용산에서 왜 자꾸 한동훈 대표는 물밑에서 얘기해야 될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니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조용히 해볼 테니까 그리고 물밑에서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열심히 요구해 볼 테니까 용산이 한번 매듭을 풀어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물밑에서 요구를 하고 그랬는데 4일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당의 말을 단지 안 듣는 걸 넘어서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대한 좋은 핑계를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산이. 그러면 이게 이 당정 관계를 넘어서서 국정의 어떤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스스로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세기의 인적쇄신 뭐 이런 거 대통령이 이 얘기하는 걸 봐선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달라 내각이 지시했다라는 얘기가 아까 보도가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4대 개혁 플러스 의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연내에는. 그러니까 고집과 신념으로 국정 운영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거는 포기하셔야 될 것 같다.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 개혁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시라 그렇게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유가 지금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연금개혁 어떻게 해요? 지금 교육개혁 어떻게 하고 이게 의료개혁 어떻게 해요? 저는 사실 여론의 지지가 확고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지가 이게 너무 좀 이게 낮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여론의 지지만큼 좋은 개혁 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예. 이게 인기가 없는 정책이잖아요. 국민들한테 자 더 내고 덜 받으세요. 이러면은 좋아할 국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명분을 갖고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대통령은 조롱과 비아냥 풍자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국정 운영과 야당과 여당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신다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형식적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떠한 권력은 행사하시겠지만 권위가 땅에 떨어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저 같아도 저 불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뒷받침해주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갤럽 여론조사 말씀드렸지만 대구 경북에서 전통적인 정말 보수의 핵심 지지층에서 18%예요. 긍정평가가. 끝난 거예요. 정권은. 이건 레임덕을 넘어서 가지고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자신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다 거짓말이잖아. 지난주 금요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 나와서 하는 얘기 봐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동아일보 보도입니다마는 이 정책에 집중하겠다.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2년 6개월 동안 그럼 정책에 집중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거의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집권 초기가 인기가 가장 높고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는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신일 교수님. 그런데 집권 하반기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본인의 정치적인 부담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 감싸 안고 가면서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정 운영은 고집과 신념, 말로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장 소장님 의견에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도 동의를 하실 텐데 자 동의하지 그러면 마세요. 좀 긍정적으로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동아일보 보도가 나온 것처럼 명태균 관련 의혹과 같은 여러 가지 이 의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정책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는 그럼 왜 나왔을까요? 몰라서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책에 집중하겠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다른 이제 전문가분 예를 들면 모 컨설턴트 분도 이제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개혁이라는 거는 개혁을 해서 예를 들면은 개혁을 해서 지지율을 올리겠다. 개혁의 성과로 지지율을 올리겠다. 이건 착각이다. 지지율이 올라야 개혁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말씀처럼 다 누구나 사실 아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이라고 그걸 모르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데 무슨 정책을 하고 무슨 개혁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시간을 끌겠다라는 얘기처럼 들려요, 사실. 그리고 시간을 끌겠다라는 것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무언가를 내려놓고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수용하고 가령 뭐 특검을 수용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으면 11월 중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 판결이 뭔가 나오면 혹시 뭐 유죄가 막 나오고 이러면 그래서 혹시라도 대선에 못 나갈 정도의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일거에 뒤집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좀 버텨보겠다 뭐 이런 얘기처럼 사실은 이 번역이 될 수 있는 정치권에서 여의도 정치권이라는 데가 그런 데 아닙니까? 무슨 말을 하면 이제 번역을 하니까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럴 수 있는 상황조차도 아니지 않는가.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의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거는 그것 자체로 평가할 겁니다. 그것 자체로 평가할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묻고 윤석열 정권에 묻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와 윤석열 정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K 지역에서 지금 지지율이 바닥인 겁니다. 이거 한번 정말 끝까지 가보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어떤 지지율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 한번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이 신호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갑자기 지금 어떤 개과천선에서 TK 지역 분들의 어떤 지지를 막 이제 흡수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데도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보수 유권자층이 지금 확실한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남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태도는 이제 버려야죠. 근데 아직도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지금 그건 상당히 위험한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수들이 그나마 좀 이 보수들이 아마 다행스럽게 생각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지지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디커플링이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의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 정권 때 지지율이 좀 하락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민주당으로 가지 않고 박근혜 당시에 대선 후보에게 갔었잖아요. 그러한 역할,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야당으로 지금 넘어가지 않고 있다. 중도층의 민심이 그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와 야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댐과 뚝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는 다음번에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 명태균 씨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은요. 이재명 당대표가 15일 날 25일 날 법률적인 선고를 받아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정치적인 무죄 판결을 대통령실 스스로가 내려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멋있는 표현이에요. 당신들은 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이런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인데 조사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조사 못하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왜 손가락질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계속 정책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정책 못할 가능성 99%고요. 지지율 떨어질 가능성 99%예요. 앞으로 저분들은 보수파라는 진영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냥 임기 끝까지 마치는 거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보수파 진영이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그 민주당 지지율도 이렇게 오르질 않아요. 예? 근데 제가 참 특이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장성철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2016년 12월에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4, 5% 떨어졌을 때 국민의힘 지지율 그때 많이 떨어졌어요. 한 17% 막 이 정도 나왔을 때 근데 그럼 민주당 지지율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한국갤럽 기준으로 34%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한국갤럽이 32% 나왔거든요. 그때도 반사이익을 거의 못 봤었어요. 그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도 그렇고. 일단 첫째로 이제 뭐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어떤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면이 조성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적인 유권자층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정치 어떤 전문가들 이게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좀 이상한 측면이 있어도 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라고 해설을 해야 되는 저희 평론가들도 잘 해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지금 지지율로 반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런 평가하고는 별개로 이 지도자에 대한 국가적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가느냐와는 별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민주당이 이제 어떤 자신들의 어떤 지지율의 상승 국면으로 이끌어 갈 거냐는 별개의 이제 평가가 작동할 것이다. 첫 번째로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범야권의 어떤 전체 지지율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더해가지고 평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가령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가 이런 다른 정당과의 지지율 합계를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참고할 만한 게 그 뭐 지금은 사실은 이제 별 그렇게까지 효용성은 없는 여론조사인데 가끔 그런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뭐 이런 거 지금은 상당히 이른 조사입니다만 의미는 별로. 예. 그렇죠. 의미는 별로 없는데 그 조사할 때 그걸 한번 보긴 해야 돼요. 이 야당에 속한 지도자들의 지지율 합계하고 여당에 속한 이 대권주자들 지지율 합계하고 이 합계를 보면은 그러면 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야권 범야권과 범여권의 어느 쪽에 어쨌든 간에 사람으로 표상화되는 거긴 하지만 어느 쪽에 종합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느냐 요거는 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거든요. 그런데 요 합계를 내보면 물론 단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범야권이 어쨌든 간에 한 뭐 몇 번 이게 뭐 이 한 자리 숫자 내지는 두 자리 숫자에 걸칠 정도라도 어느 정도 높기는 합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숫자가 나오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이제 민주당이 왜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이제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할 수가 있는 거지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현재 지점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공고하게 지금 유지가 그냥 쭉 되고 있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 변수하고 별개로. 지금 그렇지는 않은 거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때문에 국민의힘도 지금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인 거다. 내상이 깊어지고 있는 거다. 이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이재명 지도자에 대한 반감과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이동하지 않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라는 정당 정통과 역사가 있잖아요. 중산층과 약자를 위한 정당이었고요. IMF를 극복한 정당이었고요.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결단에 의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해왔던 그런 정당이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분들이 모여서 그렇죠. 만든 정당이잖아요. 그런 정당의 정과 사범의 형색의 욕설을 하고 국회 다수 의석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좀 보호하려고 방어하려고 이용하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뜻 지지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상당히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이야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두드려 맞고 있지만 15일 날과 25일 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 비판의 이제 관점은 민주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게 윤 대통령한테 안 갈 거 아니에요? 안 가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 대통령은 지금 변하지 않는 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했다라고 이제 할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특검 받겠습니다. 자, 위헌적인 요소 이런 것만 제외해 주시고 여야가 합의로 아니면 야당이 단독 처리하십시오. 내가 법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거나 본인에게 쓴소리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런 걸 시키는 거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을 국무총리나 기재부 장관 시키고 다른 쓴소리했던 사람들을 좀 내각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참모로 두면은 국민들이 대통령 변할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우리 보수우파가 우리 윤석열 정권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자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김건희는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것처럼 내조에만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이나 한남 등에 두지 않고 그냥 사저로 보내겠습니다. 외국에 순방도 영부인 외교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바뀌는구나.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볼까? 이렇게 하지. 그냥 그 사람들 돌려막기 하면은요. 김건희 여사 특검 계속 방어하면요. 법권 행사하면 국민들 지지 안 해요. 끝났다고 봐요.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왜 민주당은 탄핵 얘기를 안 할까요? 그날도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는 했는데 탄핵이란 단어는 등장을 안 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뭐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판적이고 상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러한 상황에 다다른 건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을 하는데 이르는 것이냐? 요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탄핵을 한다라는 거는 헌법과 법률에 이제 중대한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탄핵을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일 텐데 절차적으로 보면은 의심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의심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뭐 이게 뭐 특검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관철을 못 시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단계에서 현재 어떤 탄핵이라는 구호를 물론 이제 뭐 우회적으로는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일부 의원들이 뭐 단일을 만들고 뭐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또는 당론의 차원에서 이렇게 언급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차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일 텐데 근데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예를 들면은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그런 해법들은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가령 뭐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게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들고 나와서 마치 이제 이 어떤 진보의 의제이다 이렇게 이제 타겟팅이 돼 있는 거지만 지난 총선 때도 사실 보수 언론에서 칼럼에서 이런 데서 이제 언급됐던 해법이기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뭔가 이런 국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채워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꼭 탄핵이 아니더라도 그런 논의가 보수에서도 막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 언론의 기본적인 속성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이념 지향성을 가질 수는 있죠. 특히 이제 신문 같은데. 근데 이게 정파성과는 구분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는 것과 정파성을 띠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금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자신이 없어서 혹시 그러는 거 아닐까요? 탄핵 민주당이요? 네. 탄핵이 되려면 여당 내에서 탄핵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그죠. 의원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인 구호로서의 탄핵은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민심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심의 요구는 여론조사로도 나올 수 있고 그게 한 15% 아니에요?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거리에서 유모차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당원이 아니라 조직된 사람들이 아니라 자발적인 국민들이 아이들 손잡고 아니면 깐난하게 유모차를 이끌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한시도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거 못 보겠어. 그래야 탄핵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민주당이 지금 탄핵 구호를 외친다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탄핵에 대해서 13가지의 논리적인 근거와 명분을 마련한다고 해서 탄핵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탄핵이라는 용어를 꺼내면 이재명 대표 재판 방탄하려고 그러는구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비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탄핵이 진행된 2016년 잠깐 떠올려 보시면 그때도 민주당이 뭐 선제적으로 탄핵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내려와라 하야 주장부터 사실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고 그랬던 건 사실은 이른바 뭐 시민사회 뭐 이런 뭐 시위의 구호 이런 것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상황 떠올려 보시면 사실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럼에도 거리로 나가서 하는 거는 여론전은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